자, 이슈 속에 숨은 행간, 책과 영화,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함께 채워봅니다. 금요컬처클럽 북청년 우동준, 무비신바 신보라 두 분과 함께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 우동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보라입니다. 네, 오늘은 청년님부터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네. 조금 더 책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희생자 분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또 현장에서 구조에 힘을 보탰던 의료진들과 또 시민들의 트라우마를 조금은 보듬기 위한 마음으로 책을 좀 준비해봤고요. 함께 전할 책은 프랑스 기호학자인 롤랑 바르트가 쓴 애도일기라는 책입니다. 네, 애도일기. 네, 이 책을 쓴 롤랑 바르트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구조주의 비평가인데요. 구조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할 때,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행위를 유발하는 구조가 있다고 여기고 그 구조를 분석하는 학파입니다. 네.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게 구조주의보다는 또 글쓰기와 기호학을 연구했던 그가 딱딱한 글이 아니라 수필집으로 또 감성에 집중해서 썼던 일기장을 들여다보려고 하고요. 애도일기는 말 그대로 일기입니다. 네, 일기고 이 책의 대상은 롤랑 바르트의 어머니 앙리에트 뱅제를 그리면서 썼던 일기고, 그의 어머니는 189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20살이 되던 해에 루이 바르트와 결혼을 하고 22살의 어머니가 되고, 바로 1년 뒤인 23살에 남편을 잃고 전쟁 미망인이 됩니다. 그리고 84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는데, 롤랑 바르트는 너무 빨리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고, 또 그렇게 남편을 잃은 어머니와 함께 평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서문을 보면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1977년 10월 25일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부터 롤랑 바르트는 애도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네. 이 글들은 저자가 손수 마무리한 책이 아니다. 이 글들은 바르트가 쓰고자 했을 어떤 책의 과정들, 또 그 작품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그런 작품들에게 빛을 던져주고 있는 텍스트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정말 말 그대로 개인적인 일기이고요. 네. 1977년 10월 26일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다음 날부터 1978년 6월 21일까지 적어갔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한 사람의 굉장히 좀 비통하고 애절한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일기장입니다. 네. 프랑스가 사랑한 현대 사상가 롤랑 바르트가 지은 애도일기를 오늘 소개해줬는데, 어머니를 하늘로 보내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책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책은 페이지 수가 꽤 있지만은 이게 하나 일기장처럼 모든 텍스트가 한 바닥 한 바닥을 다 가득 채우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집을 보면 한 페이지는 그날 날짜와 함께 2줄 내지 3줄 이렇게 있고, 여백이 훨씬 더 많은 책이고요. 네. 시집을 보듯이 한 글자씩 이렇게 꾹꾹 눌러 쓴 텍스트가 바닥 한 켠씩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밑줄을 그었던 애도의 순간들과 감정들, 문장들을 좀 따라가면서 책과 이야기를 좀 함께 덧붙여 보려고 하는데, 신바님과 우리 또 국제 아나운서님이 한 문장씩 좀 읽어주시면 네, 제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바님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나 별로 반갑지 않은 위안들. 애도는 우울은 병과는 다른 것이다. 그들은 나를 무엇으로부터 낫게 하려는 걸까? 어떤 상태로, 어떤 삶으로 나를 다시 데려가는 걸까? 애도가 하나의 작업이라면 애도 작업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속 없는 사람이 아니다. 네. 네, 이 문장이 사실 10월 26일 바로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그 다음 날에 쓴 첫 문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한테 다가와서 위로를 하고 뭔가를 치료해 주려고 하는데, 롤랑 바르트는 애도는 우울도 아니고 병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타인의 슬픔을 위로할 때 또 애도를 한다고 그들의 슬픔과 상실의 상태에서 바로 꺼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 마치 지금 슬퍼하는 그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가 존재하는 것 마냥 서둘러서 그들을 슬픔에서 건져내려고 애를 쓰는데, 언제나 성급하면 상처가 남습니다. 제대로 아물기 전에 딱딱하게 굳어가는 딱지를 억지로 떼어내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피부에 남아요. 네, 정서적인 흔들림과 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상실에 의한 슬픔은 쉽게 처방받고 나을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고 롤랑 바르트가 말하는 것처럼 네. 이건 하나의 태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공허한 그 일상을 어떻게 마주할지 고민하고 있는 하나의 태도가 바로 애도일 텐데 이거는 본인이 아닌 이상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그만하라고 멈출 수도 없는 방식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첫일기의 마지막 문장에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아마도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다. 나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하지만 한 사람이 직접 당한 그 슬픔의 타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측정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의 슬픔도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없다라는 걸 이해하고 이 사태와 또 그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는 제가 네, 읽어보도록 하죠. 빈소를 찾아온 너무 많은 사람들, 그럴수록 커지기만 하는 피할 수 없는 공허. 사람들 곁에서 혼자 누워있는 어머니 생각.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모든 것들. 거대하고 긴 슬픔에 성대한 시작인 모든 것들. 이틀 만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 아무런 거부감 없이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다. 까지입니다. 네. 이제 흔히 우리가 사회적 참사가 있을 때 합동 분향소를 만듭니다. 그렇죠. 네, 거대한 분향소고 긴 슬픔의 분향소이지만 여기 있는 글처럼 뭔가 성대하게 마련이 되는 자리인데 이 문장이 좀 저를 계속 눈길이 갔어요. 네, 너무나 지금을 설명하는 문장인 것 같아서 적어봤고 그날 이제 이태원을 찾았던 20대 청년들의 세상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또 그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시간도 그날로 멈춰졌습니다. 누군가는 공허하고 텅 빈 우주를 마주하고 있는데 네. 사회는 더 뜨거워지기만 하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먼저 밀었는지를 찾는 또 토끼 머리띠가 누구냐라는 소란스러움도 있고 네. 이 상황은 예견되었다면서 데이터로 나의 예측이 옳았다라는 걸 분석하는 글들도 쏟아집니다. 또 누군가는 그 시간에 놀러 나갔던 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면서 집을 나선 이들을 나무하는 글도 쏟아지곤 하는데 그 애도일기의 많은 문장 중에서 이 문장이 가장 마음을 울렸어요. 거대하고 긴 슬픔의 성대한 시작이 모든 것들이라는 문장이고 그 너무나 큰 상실감을 온몸으로 맞이해야 되는 이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조금은 고요하게 그들의 곁에서 또 어떻게 생을 시작했고 어떻게 생을 살아왔는지 함께 기억하면서 조금 더 성숙된 태도로 마지막을 함께 곁에서 위로하는 방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까지 한번 만나봤고 이번에는 다시 신바님으로 넘어가 보죠. 네. 때로 아주 잠깐 동안 넋이 나간다. 마치 순간적인 무감각 상태처럼.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망각의 상태는 또 아니다. 이런 일이 나를 경악해 한다. 네, 또 이번 이태원의 참사가 또 슬픈 거는 네. 도시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SNS로 함께 다 봤고 또 현장에 있던 많은 분들이 구조하려고 너무나 많은 애를 썼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뉴스 기사가 마음을 좀 많은 사람들의 울렸는데 떠난 아이들 밥이라도 먹여야 되겠다면서 인근 상인이 작은 제사상을 거기 차렸고 그렇죠. 또 그를 말리기 위해서 나섰다가 경찰관이 함께 울고 말았던 뒷모습이 전해졌습니다. 그 이태원 인근 상인들도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위로에 동참하면서 가게 문을 다 닫고 있고 그 참사 당일의 영상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두 충격을 받았고 모두 넋이 나갔던 것 같아요. 하나의 사회적 트라우마가 아닐까 싶고 아직도 무기력함과 우울과 슬픔에 젖어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하나의 사건은 묻어두었던 지난 아픔을 다시 긁어내고 있고 수학여행을 떠났던 아이들이 있는 진도 앞바다, 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도시 안에서 일어났던 참사들과 구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계속해서 다시 떠오르게 되고요. 이번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내가 너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게 큰 트라우마가 아닐까 싶고요. 코로나를 이제야 좀 벗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아픔이 또 생겼습니다. 뭐 경제 위기다, 북핵 위기다, 뭐 위기란 단어가 계속 뒤덮고 있는데 위로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세 번째까지 알아봤고 이번에는 마지막 네. 읽어보도록 하죠. 이 당혹스러운 부재의 추상성. 그런데도 이 추상성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나는 비로소 추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추상은 부재이면서 고통이다. 그러니까 부재의 고통.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부재란 단어가 제일 컸고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런 사회적 참사의 슬픔은 그 마지막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나의 죽음을 인지하면서 또 구조되지 못한다는 절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대구 지하철 참사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미리 알았고 또 공공 시스템을 신뢰하기 때문에 각자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집단적 해법을 모색했지만 사회와 조직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네, 시스템의 부재가 확인이 되는데 지금 고통스러운 건 무언가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 문제가 무엇이 규정하려고 해도 규정해지진 않지만 계속 무언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고 그렇네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찾고자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게 막막함이고 방법의 부재이자 해결에 대한 그 길의 부재이기도 한데 롤랑 바르트도 추상성은 부재이면서 동시에 고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추상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슬픔 앞에서 어떤 게 가장 구체적인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 네, 단 하나 보이는 건 사랑하는 사람, 잃은 사람의 흔들리는 어깨고 떨리는 두 손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곁에서 어깨를 함께 감싸고 두 손을 잡아주는 거, 어떻게 함께 서 있고 어떻게 그들의 슬픔에서 꺼내지 않고 우리가 그들로 다가갈 수 있을지, 그 슬픔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현장 소식을 들으면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전국의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도 이 애도일기라는 책을 좀 꺼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떠난 이들을 어떻게 애도할지 그 고민의 시작을 연말까지 또 집중해서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겼죠. 자, 이 슬픔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부재로부터 오는 상실로부터 오는 아픔을 어떻게 애도해야 하는지 프랑스 철학자의 시선으로 만나봤습니다. 롤랑 바르트 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정으로 읽을 수 있는 애도일기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신만님. 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벌새입니다. 벌새. 어떤 네. 영화죠? 이제 이 영화는요, 1994년을 살아가고 있는 중학생 은희의 주변 인물들과 그녀의 세계를 그린 영화입니다. 네, 그 포스터를 보니까 네. 그 앳된 얼굴을 띤 소녀가 이렇게 서 있고 뒤에는 이제 붕괴된 다리가 좀 보이던데 이 소녀가 주인공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포스터가 은희를 그린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은희의 세계를 둘러싼 사람들이 이 영화에서 좀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등장인물인 은희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은희는 중학교 2학년이고요. 위로 오빠와 언니가 각각 한 명이 있고, 3남매군요. 네, 그리고 떡집에서 바쁘게 일하시는 엄마와 아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 지숙이 한 명이 있고, 또한 남자친구 지환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은희가 가장 즐겁게 여기는 일은 만화 그리기이고, 또 친구 지숙과 함께 놀거나 남자친구인 지환과 연애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여깁니다. 사춘기의 감정을 지나는 은희에게 이 둘은 정말 소중한 존재로 나오는데요. 그에 비해 은희를 막내라서 예뻐해 줄 것 같은 가족들은 오히려 은희를 좀 무심하게 바라보는 편이고요. 이제 부모님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옛날 시대이다 보니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도 있고, 또 일하느라 바쁘고 또 공부 조금 잘한다는 오빠에게 주로 신경이 가 있는 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은희에게도 공부 못하는 언니 닮지 말고 오빠처럼 공부 열심히 해라. 대학 좋은 곳 가야 한다라고만 이야기할 뿐이죠.
그리고 이제 오빠는 또 은희를 자신에게 가끔 말꼬리를 잡는다, 대든다는 이유로 은희에게 좀 자주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때리나요 이렇게? 네, 어허, 그리고 그렇군요. 언니는 이제 자신이 연애하고 자신의 삶에 음. 충실하느라 동생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뭐 중학교 2학년이면 한창 사춘기 시기이기도 하고 네. 또 예민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한데 무엇보다 좀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화 제목이 벌새잖아요. 네네네. 이 벌새가 의 주인공인 은희를 나타내는 건가요? 네, 이제 대부분 아시다시피 벌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그렇죠, 새고요. 엄청 작잖아요. 네, 그리고 길이가 5cm밖에 되지 아. 않고 둥지도 약 호두알만 하다고 합니다. 네. 네, 이처럼 작은 새긴 하지만 이 새는 자신의 세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강인하게 날갯짓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90번 정도 날갯짓을 하면서 이제 먹이를 얻거나 1초에 이제 90번이요? 네네, 그렇게 꽃의 꿀을 얻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벌새의 사진을 아마 다들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은희는 자신의 이런 호두알 만한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점차 변해가는 인물로 영화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의 말에 그저 순응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학교 친구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또 오빠가 자신을 때리더라도 그냥 참고 넘어가려는 인물로 나오는데요. 이런 은희가 점차 벌새처럼 강인한 날개짓을 하고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에는 학원에서 우연히 만난 영지 선생님의 영향이 좀 큽니다. 영지는 이제 대학생으로 어떤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서 오랜 시간 학교를 다녔고 왼손잡이라고 첫 만남 때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네. 이제 은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 그리기를 할 때 왼손잡이로 그리는데 이 작은 것에서부터 은희로 하여금 영지에 대한 호감과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또한 영지는 아무도 은희에게 물어봐주지 않았었던 이야기들 좀 물어봐주고 네. 또 들어주고 은희가 가진 세계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차근히 가르쳐주는 역할로 나옵니다. 많이 외로웠던 14살 은희에게 좀 영지의 존재는 좀 큰 힘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른인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 때 또 내 얘기 들어주고 내 얘기에 공감해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경험해봤으니까. 자, 은희와 영지의 관계는 차를 우리듯 천천히 뭉근하게 퍼져가는 것 같아 보이고 은희 주변 세계는 어떻게 흐르는지 궁금한데 영화 안에서 시대적 배경이 1994년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해에는 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94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무고한 희생자가 되었는데요. 그날의 사고는 은희의 가족에게는 사실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네. 이제 은희의 언니가 매일 그 버스를 타고서 등하교를 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지각을 한 덕에 언니는 그 사고를 피해갈 수 있었고, 그랬구나. 네, 그날 저녁 다 같이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빠는 우리 가족에게 아무 일이 없으니 다행이다. 이제 밥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이것이 다행이라고만은 할 수 없었던 이런 무거운 자리였음을 영화 속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붕괴 사고는 은희가 정말 좋아하고 마음을 내보일 수 있었던 영지를 잃는 일이기도 그 선생님? 하는데요. 네. 그래서 포스터 속의 은희는 붕괴 사고가 난 성수대교 앞에서 누군가를 응시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영화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성수대교 붕괴 참사 현장을 찾아가서 같이 등하교를 하던 친구를 잃었던 언니 그리고 은희가 함께 찾아가서 그 대교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뭔가 그 두 자매가 격하게 울면서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결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지는 두 자매의 모습이 관객으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해서든 아니면 자신이 잃었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여러 감정을 들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은희 주변과는 뭐 직접적인 접점은 없었지만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20여 년이 다 돼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네, 이제 은희가 친구 지숙과 싸웠을 때 좀 토라앉아 있자 영지가 그 둘에게 불러주었던 노래의 제목이 잘린 손가락이라는 노래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래이고요. 네. 가사는 잘린 손가락 묻고 오는 밤, 서른 눈물 흘리는 밤, 피 묻은 작업복에 지나간 내 청춘,
이리도 서럽구나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아이고. 네, 이는 얼마 전 SPC 청년 그렇죠. 노동자도 그렇고 어제 일어났던 부산 농심공장에서의 산업재해를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은희가 좀 등하굣길에 지나가며 바라보는 주거권 투쟁의 외침을 담은 현수막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전에 용산 참사도 그렇고 요즘에 재개발 지역을 지나가면 종종 볼 수 있는 현수막인데 사실 은희는 매번 등하굣길에서 보면서 지나쳐가는 길이지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문득 영지와 함께 그 길을 지나갈 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현수막을 거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영지가 집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런다라고 하자 은희는 이제 남의 집을 왜 빼앗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자 영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는 너무 많지라고 되물으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알지 못하는데 그들을 동정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영화는 은희의 세계에서 영지라는 인물을 통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주는데요. 네. 사회에서는 사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은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바라보는 은희의 관점은 사실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나오는 거죠. 영화 속에서 예를 들어 은희 엄마 아빠가 크게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바로 그 다음 날 낮에는 그 둘이 사과도 화해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둘러앉아서 TV를 보며 히덕거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싸움의 증거물이었던 깨진 전등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놓기만 하면 되고 몸에 남은 상처는 마치 가리기만 하면 그만인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영화 벌새는 한 소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을 보여주는데 결국 한 명의 개인과 여러 재난 재해들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그것도 좀 촘촘히 얽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이번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많은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의 현상만 보고 나뉘어져서 개인을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희생자가 그 현장에 있었던 동기를 캐묻기도 하고요. 범인으로 지목된 개인을 찾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재난이나 참사들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었고 또 공공 시스템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네. 또한 그 장소가 내 주변에 혹은 내 관심사로 바뀐다면 내가 혹은 내 가까운 주변에 누구나가 겪을 수 있었던 것들이고요. 그렇죠. 영화 벌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은희를 통해서 그립니다. 은희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소중한 사람을 잃었던 재난처럼 혹은 은희나 부모님의 주의가 조금만 있었다면 흉터가 남지 않았을 은희의 종양 수술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화는 이러한 재난 이후의 모습들 결국에 다시 평소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들 아무 일도 없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큰 일이 지난 이후 결국에는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긴 하겠지만 은희처럼 뭔가 외적이든 내적이든 그 흉터는 누군가에게는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지가 은희에게 남긴 편지에서 말했듯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지 정말 모르겠지만 다만 나쁜 일들이 닥치면서도 기쁜 일들이 함께한다는 것.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 그래서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오늘 영화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지의 눈으로 봤던 1994년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과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재난을 마주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했을 때 우리의 슬픈 마음을 어떻게 조명하며 애도하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롤랑 바르트의 책 애도일기, 김보라 감독의 영화 벌새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북청년 우동준, 무비신바 신보라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